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의 1등석 탑승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대한항공 KA-12편 인천행 항공기의 탑승이 시작되자 승객들이 하나둘씩 기내로 발걸음을 옮겼죠. 비즈니스 정장을 차려입은 미국인 사업가들과 명품 핸드백을 든 여성들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1등석으로 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지 않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바로 유미나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소박한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어깨에는 작은 검은색 가방 하나만을 메고 있었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수수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액세서리라고는 시계 하나뿐이었죠. 언뜻 보면 여느 중년 아줌마와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다만 가슴에 달린 작은 배지 하나가 그녀의 정체성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장식품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미나는 1등석 창가 좌석 A열에 조용히 앉아 안전벨트를 매며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활주로 위로 떠나는 항공기들이 보였고 석양이 지는 로스앤젤레스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굴지. 지난 일주일간의 미국 방문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국방부 장관급 회의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를 논의하고 펜타곤에서 군 수뇌부들과 차세대 전략 무기 체계를 검토하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보좌관과 나눈 기밀 회담의 내용들도 떠올랐죠. 하지만 이런 중요한 업무들도 지금은 그저 지나간 일일 뿐이었어요. 기내는 점차 승객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등석에는 대부분 서양인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월스트리트에서 온 것 같은 투자은행가들이 노트북을 꺼내 들고 있었고 할리우드 관련 인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여성들은 샴페인을 주문하며 우아한 척 웃음을 지었죠. 그들 모두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으며 서로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좌석 앞쪽에는 한국계 교포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조용한 인상이었고 8살 정도로 보이는 아들은 창밖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 어딘지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죠. 아마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여전히 주변을 의식하는 듯 했어요. 그때 승무원 리처드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키가 180cm가 넘어 보였고 어깨가 넓은 전형적인 미국인 남성의 체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금발의 파란 눈 그리고 완벽한 미국식 미소를 지으며 승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에게는 안녕하세요, 편안한 여행 되세요라며 친근하게 인사했죠. 하지만 유미나의 자리에 다가올 때만큼은 그 미소가 싹 사라지고 의심스럽고 불쾌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리처드는 유미나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는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비아냥거리는 톤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실례합니다만 여기 1등석은 비즈니스 우먼들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들이 타는 곳입니다. 동양인 아주머니께서는 자리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아마 이코노미석 표를 잘못 보신 게 아닐까요? 순간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미나에게 쏠렸어요. 몇몇 백인 승객들이 호기심과 재미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쇼라도 보는 것처럼 말이죠. 리처드는 더욱 노골적으로 조롱의 기색을 드러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작은 눈으로 창밖 풍경이 제대로 보이실까요? 1등석의 멋진 전망을 감상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그냥 잠이나 주무시려고 비싼 1등석 표를 사신 건가요? 좌석 뒤편에 앉은 중년의 백인 남성이 킥킥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요즘 아시아에서 돈맛 좀 본 사람들이 많아졌나 봅니다. 돈만 있으면 어디든 기어 올라온다니까요. 하지만 계급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법이죠. 옆자리에 앉은 금발의 중년 여성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정말 그래요. 동양 여자가 군복 비슷한 거 입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냥 코스프레나 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저런 사람들이 진짜 군인인 척 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또 다른 승객이 웃으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군복 주문해서 입고 다니는 거겠죠. 진짜 같아 보이잖아요. 요즘 가짜들이. 유미나는 이 모든 모욕적인 말들을 들으면서도 침착하게 가방에서 승차권을 꺼내 리처드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승차권을 받아보지도 않고 손사래를 치며 코웃음을 쳤어요. 가짜 티켓이나 위조 신분증 같은 건 보지 않겠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그런 위조 기술이 발달했다고 들었거든요. 인터넷에서 아무나 살 수 있는 가짜 티켓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 미국에서는 그런 허술한 수법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통로 건너편에 앉아있던 한국계 교포 가족이 이 상황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쥔 채 분노하고 있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고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아이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8살 아들이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엄마, 저 승무원 아저씨가 왜 저 할머니한테만 저렇게 나쁘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게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저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리처드가 그 소리를 듣고는 아이를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조용히 해, 꼬마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이게 바로 문제라니까. 동양인들은 늘 이런 식으로 규칙을 깨고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는군. 교포 어머니는 당황하며 아이의 입을 막았어요. 조용히 해야지. 괜한 말하면 안 돼. 아버지도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감히 나서서 항의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나섰다가는 자신들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기내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갑고 무겁게 변해갔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씩 상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유미나를 향한 시선들은 호기심에서 점차 경계심과 적대감으로 바뀌어 갔어요. 마치 그녀가 기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 승객인 것처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미나는 여전히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차분하면서도 깊은 무언가가 그 시선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말이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가속하기 시작하자 엔진 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륙 과정에서 승객들은 잠시 조용해졌지만 안정된 고도에 도달하자마자 다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어요. 기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저희 항공기는 고도 3만 피트에서 안정적으로 비행 중입니다. 안전벨트 착용 표시 등이 꺼졌으니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리처드는 서비스 카트를 끌고 다니며 1등석 승객들에게 음료와 간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승객들에게는 어떤 음료를 드시겠습니까? 샴페인은 어떠세요? 라며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서비스했습니다. 하지만 유미나 차례가 되자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죠. 물컵을 툭 던지듯
유미나 앞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요건 기본 서비스입니다. 물이니까 마시세요. 하지만 손님께서는 와인이나 샴페인, 그리고 스테이크 같은 특별 메뉴는 주문하실 수 없습니다. 유미나가 조용히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리처드는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규정상 특정 좌석의 승객들만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손님 좌석은 그런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규정집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유미나가 침착하게 요구했습니다. 리처드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규정집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아주머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앉으신 다른 분들 보세요. 모두 손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걸 불편해하고 계신다고요. 실제로 주변 승객들이 유미나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뒤쪽에 앉은 중년 남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아시아 여자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지는군요. 1등석의 품격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옆자리의 금발 여성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솔직히 저런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서 숨쉬기도 싫어요. 동양인 특유의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또 다른 승객이 끼어들었습니다. 장군별이라고 가슴에 달고 다니던데 정말 우스꽝스럽네요. 동양 여자한테 장군별이 뭐가 어울립니까? 그냥 장난감 별이겠죠. 리처드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심지어 문제 승객이라고 적힌 노란색 스티커를 유미나의 좌석 팔걸이에 붙였습니다. 마치 범죄자에게 붙이는 낙인처럼 보였죠. 보시다시피 다른 승객분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시아에서 약간의 성공을 거뒀다고 해서 미국에서도 같은 대우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통로 건너편의 한국계 교포 가족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8살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아무도 저 할머니를 도와주지 않아요? 저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나쁘게 대해요? 어머니는 아이를 달래며 속삭였어요. 쉿! 조용히 해야 해. 괜히 우리까지 나섰다가 같이 당하면 어떡하니? 참아야 해, 알겠지? 아버지도 주먹을 꽉 쥔 채 분노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양인이 나서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리처드는 더욱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다른 승객들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요즘 아시아 사람들은 뻔뻔해졌어요. 가짜 신분증이나 위조된 티켓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가짜 군복까지 입고 다니면서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인 척 하는군요.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입는 코스프레용 군복이겠죠. 주변 승객들이 박장대소했어요. 한 승객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할리우드 영화 소품 같은 거 말이에요. 진짜 같아 보이게 만드는 기술이 좋아졌나 봐요. 또 다른 승객이 덧붙였죠. 아시아에서는 그런 가짜 물건들이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다던데요. 가짜 명품백, 가짜 시계, 이제는 가짜 군복까지. 이 모든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유미나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턱 근육이 약간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고르며 자신을 진정시키고 있는 것 같았죠. 리처드는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기장님께 보고해서 다음 경유지에서 하차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승객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기내 전체가 유미나 한 사람만을 향해 모욕과 비난을 쏟아내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었어요.
3만 피트 상공에서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시선이 적대적이었죠. 하지만 유미나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후 전의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위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기내에 흐르기 시작했죠. 승무원과 승객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3만 피트 상공의 이 작은 공간에서 곧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갑작스럽게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내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승객 여러분, 난기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내가 요동치자 승객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컵들이 테이블에서 굴러떨어지고 짐칸에서 가방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유미나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죠. 오히려 침착하게 일어나서 통로 건너편의 한국계 교포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괜찮니? 유미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무서워서 울고 있었고 부모들도 당황해하고 있었죠. 유미나는 능숙한 손길로 아이의 안전벨트를 다시 확인해주고 올바른 착용법을 알려주었어요. 이렇게 조이면 훨씬 안전할 거야. 무서워하지 마. 곧 괜찮아질 거야. 이 모습을 지켜보던 1등석 뒤쪽에 앉은 미국 하원 의원 헨리 윌슨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15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유미나에게서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거든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그녀의 침착함과 전문적인 대응이 인상 깊었어요. 하지만 리처드는 여전히 몰아붙였습니다. 아주머니, 자리로 돌아가세요. 승무원이 아닌 승객이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승객에게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저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유미나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당장 이코노미석으로 내려가세요. 더 이상 1등석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기장님께 강제 하차 요청을 하겠어요. 리처드가 협박조로 말했죠. 주변 승객들도 거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불편해지잖아요. 동양인들은 정말 눈치가 없어. 그때 유미나가 조용히 가방에서 전자신분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마크와 함께 복잡한 보안칩이 내장되어 있었어요. 제 신분은 하늘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유미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리처드는 비웃으며 답했습니다. 또 가짜 신분증이군요. 이번엔 전자카드까지 준비해 오셨네. 하지만 여기는 미국입니다. 그런 가짜 증명서는 바로 그때 조종석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기장 마이클 톰슨의 앞에 있는 데이터링크 통신 장치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이 장치는 관제소나 군사시설과의 긴급 통신에만 사용되는 거였죠. 프린터에서 뜨거운 종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장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일상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읽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긴급 데이터링크 메시지. 태평양 상공 비행 중인 미군 스텔스 전략 폭격기 편대에서 대한민국 육군 중장 유미나에게 격리를 요청합니다. 해당 인물은 현재 대한항공 KA-12편 1등석에 탑승 중입니다. 기장은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았어요. 그리고 부기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부기장 데이비드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게 진짜인가요?
스텔스 폭격기가 민간 항공기에 경례 요청을? 기장은 무전기를 들고 관제소에 확인을 요청했어요. 로스앤젤레스 관제소, 이쪽은 대한항공 KA-12편입니다. 방금 받은 데이터 링크 메시지에 대해 확인 요청합니다. 관제소에서 답변이 왔어요. KA-12편 해당 메시지는 미 공군 태평양 사령부에서 직접 발신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귀하의 항공기 주변에는 B2 스텔스 폭격기 한 대가 호위 비행 중입니다. 기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텔스기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구름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민항기와 나란히 비행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이런, 정말로 있네. 기장이 경악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또 도착했어요. 추가 정보 해당 인물은 과거 아프가니스탄 작전에서 미군 특수부대원들의 생명을 구한 영웅입니다. 미 육군 브론즈 스타 메달 수여자이며 현재 한미 연합작전의 핵심 인물입니다. 기장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수천 번의 비행을 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스텔스 전략 폭격기가 민간 여객기에 경례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부기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승객들한테 알려야 하나요? 기장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을 굳혔어요. 승객들에게 알려야겠어. 이런 상황을 숨길 수는 없지. 기내에서는 여전히 리처드가 유미나를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가짜 신분증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이제 정말로 참을 수 없군요. 바로 그때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이례적인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방금 미 공군으로부터 긴급 통신을 받았습니다. 기내가 조용해졌어요. 승객들이 모두 방송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방송을 들었죠. 유미나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다른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정체성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장의 방송이 끝났지만 기내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승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리처드는 잠깐 당황했던 것도 잠시 곧바로 자신의 태도를 되찾았습니다. 허풍일 뿐이죠. 리처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 메시지는 그냥 우연의 일치입니다. 요즘 군사통신이 민간 항공기로 잘못 전송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기술적 오류일 뿐이에요. 주변 승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승객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게 말이 되나요? 동양 아줌마 하나 때문에 미군 폭격기가 나타난다고? 또 다른 승객도 거들었죠.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과장된 것 같아요. 분명히 시스템 오류일 거예요. 리처드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심지어 기내방송 장치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이런 가짜쇼 때문에 다른 승객분들이 불편을 겪으시면 안 되죠. 그러고는 방송 장치의 전원을 꺼버렸어요. 마이크가 꺼지자 기장이 추가로 하려던 말들이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양 여자 하나 때문에 이런 쇼가 벌어지는군요. 리처드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정말 뻔뻔하네요. 이제는 가짜 군사 메시지까지 조작해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다니. 승객 일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와, 정말 대단한 연기력이네요. 할리우드에서 일해도 되겠어요. 한국계 교포 가족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쥔 채 분노했지만 여전히 나서지 못했고 어머니는 아이를 달래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아빠, 왜 아무도 저 할머니를 믿어주지 않아요? 저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세상에는 때로 옳은 일을 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다.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유미나는 이 모든 모욕과 비난을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고 턱의 근육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았죠. 리처드는 더욱 도를 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가짜 신분으로 특혜를 받으려고 하고 이제는 군사시설까지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다니 정말 뻔뻔하지 않나요? 그는 심지어 다른 승무원들까지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도 보세요. 저 승객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가짜 신분증에 이제는 가짜 군사 메시지까지. 젊은 여성 승무원 제니퍼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리처드, 기장님이 직접 확인하신 거 아니에요? 기장도 속은 거죠. 요즘 해킹 기술이 발달해서 군사통신도 조작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리처드가 단정적으로 말했어요. 또 다른 승무원 마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시아에서 온 해커들이 그런 기술에 능하다고 하던데 승객들 사이에서도 더욱 적대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교묘하네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다니. 저런 사람 때문에 진짜 군인들이 욕먹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짜가 너무 정교해졌어. 미국 하원의원 헨리 윌슨은 이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는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유미나에게서는 정말로 군인 특유의 기품과 절제된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특히 아까 난기류 상황에서 보여준 그녀의 전문적인 대응은 결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도 확신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미군 스텔스 폭격기가 한 명의 승객을 위해 경례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리처드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이제 정말 참을 수 없군요. 다른 승객분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그는 무전기를 들고 조종석에 연락했습니다. 기장님, 1등석에서 소란을 피우는 승객이 있습니다. 가짜 신분증과 조작된 정보로 다른 승객들을 혼란시키고 있어요. 강제 이송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객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잘했어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쫓아내야죠. 유미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한 차가운 결의가 그 시선 속에 담겨 있었죠. 조용히 일어선 유미나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곧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유미나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 기내 왼편이 갑자기 어둡게 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구름이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 하늘은 맑았어요. 승객들이 하나둘씩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본 승객들이 하나둘씩 입을 벌린 채 경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내 왼편으로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구름인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항공기였어요. 저게 뭐야? 한 승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인가? 저렇게 큰 비행기가 있어? 또 다른 승객이 물었어요. 거대한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가
민항기와 나란히 비행하며 서서히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그 크기는 축구장만 했고 검은 다이아몬드 모양의 날개가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폭격기의 조종석에서는 작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창가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 유미나를 조롱하던 사람들도 모두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리처드도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바로 그때 조종석에서 기장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리처드가 아무리 방송 장치를 만져도 끌 수 없었어요. 비상방송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한 거였죠. 승객 여러분, 기장 마이클 톰슨의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재 저희 항공기 옆에서 비행하고 있는 것은 미 공군의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입니다. 기내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바늘이 떨어져도 들릴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장이 계속 말했어요. 방금 추가 통신을 받았습니다. 이 폭격기의 조종사는 레이첼 마이어스 중령입니다. 그녀가 직접 우리 승객 중 한 분에게 경례를 보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스텔스 폭격기에서 신호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모스 부호 같았습니다. 조종석 창문으로 조종사의 실루엣이 보였고 그 조종사가 민항기를 향해 손을 들어 경례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기장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레이첼 마이어스 중령은 이렇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2011년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작전에서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잊을 수 없다. 그때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와 제 부하들은 모두 죽었을 것이다. 승객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프가니스탄 작전? 누구 말하는 거지? 기장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다른 통신을 받았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제임스 허친슨 대장, 미 육군 특수작전 사령부 사라 데이비스 중장, 미 공군 전략사령부 로버타 코울만 중장, 그리고 미 해병대 작전사령부 마이클 로데리게스 중장, 4명의 쓰리스타 장군들이 공동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내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의 조롱과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모든 승객들이 숨을 죽인 채 방송에 집중했습니다. 4명의 장군들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유민학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당신은 한미동맹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우리가 가진 12개의 별과 레이첼 중령의 경례 하나를 합쳐 총 13개의 별로 이 하늘에서 당신을 마중하겠습니다. 순간 기내가 폭발할 것 같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승객들이 유미나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그녀를 조롱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리처드의 손에서 들고 있던 메달 케이스가 떨어졌습니다. 그가 아까부터 만지작거리고 있던 것은 자신의 아버지가 베트남 전쟁에서 받은 동성 훈장이었는데 그 케이스가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를 냈어요. 스텔스 폭격기에서는 계속해서 신호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조종사의 경례 자세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하늘에서 펼쳐지는 웅장한 의식 같았어요. 한국계 교포아이가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가 몰랐던 거야. 미국 하원의원 헨리 윌슨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그는 워싱턴에서 수많은 군 고위 간부들을 만나봤는데 방금 언급된 4명의 장군들은 모두 그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특히 제임스 허친슨 대장은 그의 절친한 친구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공동으로 경례를 보낸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헨리가 중얼거렸어요. 유미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일어서자 기내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리고는 창밖의 스텔스 폭격기를 향해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정중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그 순간 폭격기에서 더욱 밝은 신호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조종사도 더욱 정확한 자세로 경례를 했습니다. 마치 하늘 위에서 두 군인 사이에 숭고한 인사가 오가는 것 같았어요. 승객들이 하나둘씩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기내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창밖의 광경을 지켜보게 되었어요. 아까까지 유미나를 조롱하던 사람들도 모두 일어서서 경외감 어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내는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어요. 존경과 경외감,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스텔스 폭격기와 민항기 사이의 경례가 끝난 후 기내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유미나를 향해 쏟아졌던 조롱과 멸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경외감과 존경심이 기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승객들이 하나둘씩 창가로 몰려들며 환호와 박수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 저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한 승객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평생 이런 광경은 처음 봐요. 군용기가 민간 항공기에 경례를 보내다니. 또 다른 승객도 흥분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저게 진짜 B2 스텔스 폭격기예요? 텔레비전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창밖에서는 스텔스 폭격기가 천천히 고도를 높이며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날개를 좌우로 흔드는 인사를 보냈습니다. 마치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유미나는 여전히 창가에 서서 사라져가는 폭격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오른손은 아직도 가슴에 대고 경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로 위험 있고 숭고해 보였어요. 장군님, 한 승객이 조심스럽게 유미나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봤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씩 유미나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 그녀를 조롱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부끄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금발의 중년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유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나 원망보다는 오히려 이해와 관용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유미나가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이 모르셨던 것뿐입니다. 미국 하원의원 헨리 윌슨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유미나에게 경례를 했어요. 비록 민간인이었지만 그가 받은 정치적 교육과 군사 관련 업무 경험으로 인해 올바른 경례 자세를 알고 있었거든요. 장군님, 저는 미국 하원의원 헨리 윌슨입니다. 헨리가 정중하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방금 언급된 장군들 중 몇 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임스 허친슨 대장은 제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분들이 공동으로 경례를 보낸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헨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장군님께서 어떤 분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들의 생명을 구하셨다고 하던데 어떤 일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유미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2011년 칸다하르 외곽 지역에서
미군 특수부대가 적의 매복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군 파견부대 지휘관으로 그 지역에 있었죠. 우연히 그 상황을 목격했고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레이첼 중령도 그 부대에 있었던 건가요? 헨리가 물었어요. 네, 그때는 대위였지만요.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유미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승객들이 숨죽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승객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런 영웅적인 일을 하셨군요. 영웅이라는 단어는 과분합니다. 유미나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그냥 동맹군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국계 교포 가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희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장군님을 보호해드리지 못해서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용기가 없어서 8살 아이가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멋있어요. 나중에 나도 할머니처럼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유미나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고마워, 꼬마야. 너는 이미 충분히 용감한 아이야. 아까 무서운 상황에서도 울지 않았잖니. 승객들 사이에서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내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화합과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한 구석에서 리처드만이 여전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는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깨달으면서도 동시에 자존심이 상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죠. 다른 승무원들은 이미 유미나에게 다가가서 사과를 했지만 리처드만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미나는 리처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질책이나 원망보다는 오히려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잘못된 길로 빠진 아이를 바라보는 어른의 시선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리처드 씨. 유미나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당신도 몰랐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내면에서는 자존심과 양심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기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미나를 중심으로 승객들이 모여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있었어요. 3만 피트 상공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반전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기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가운데 기장 마이클 톰슨이 조종석에서 나와 직접 승객석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25년간 조종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비행을 경험했지만 오늘 같은 일은 처음이었어요. 부기장 데이비드가 조종을 맡은 상태에서 그가 직접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기장은 유미나 앞에 서서 정중하게 경례를 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군님, 저는 이 항공기의 기장 마이클 톰슨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제가 조종사로 일한 25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미군 전략 폭격기가 민간 항공기에 경례를 보낸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장은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했어요. 저희 승무원들이 장군님께 무례를 범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히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미나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기장님도 모르셨던 일입니다. 사과하실 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승객의 안전과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저희의 기본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하원의원 헨리 윌슨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기장님, 저도 이 상황에 대해 책임을 느낍니다. 제가 먼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헨리는 유미나를 향해 다시 한번 정중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장군님, 미국의 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하원의원으로서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하나둘씩 나서서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 유미나를 조롱했던 중년의 백인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한 말들을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금발의 중년 여성도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나 무식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유미나는 그들의 사과보다는 다른 곳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시선은 한국계 교포 가족, 특히 8살 아이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미나가 천천히 교포 가족에게 다가갔어요. 아이는 여전히 어머니 품에 안겨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먼저 사과해 주세요. 유미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보다 이 아이가 더 상처받았을 겁니다. 승객들이 당황스러워했어요. 한 승객이 물었습니다. 아이에게요? 왜요? 유미나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이 아이는 오늘 어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편견과 무시, 그리고 집단 따돌림을 목격했죠. 이것은 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눈높이를 맞추며 앉았어요. 얘야, 오늘 무서웠지?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왜 어른들이 할머니한테 그렇게 나쁘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 어른들도 때로는 실수를 해. 모르는 것 때문에 또는 편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못 대할 수 있어. 유미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과하는 거요? 맞아.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리처드가 이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라서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은 이미 사과를 했지만 그는 가장 심하게 유미나를 모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유미나가 리처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리처드 씨, 이 아이에게 먼저 사과해 주세요. 아이에게요? 리처드가 당황스러워했어요. 네, 이 아이가 오늘 가장 많이 상처받았을 겁니다. 왜 어른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리처드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아이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얘야, 아저씨가 정말 잘못했어. 저 할머니한테 나쁘게 말한 것도 잘못했고, 너희 가족한테 무례하게 한 것도 잘못했어. 아이가 순진한 눈빛으로 리처드를 바라보았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리처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8살 아이에게 자신의 편견과 인종차별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유미나가 대신 답해 주었습니다. 어른들은 때로 모르는 것 때문에 무서워해. 그 무서움이 나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지. 하지만 이제 리처드 아저씨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어. 리처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 아저씨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사과하셨잖아요. 그 순간 기내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아이의 순수한 용서 앞에서 어른들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기장이 다시 나서서 말했어요. 장군님, 저희가 어떻게 보상을 해드릴까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유미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이 경험을 통해 모든 분들이 배우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헨리 의원이 말했어요. 장군님의 관용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인 사과는 공식적인 것보다 진심이 더 중요합니다. 유미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보여주신 진심 어린 사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내는 이제 완전히 화해와 존경의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유미나를 중심으로 둘러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아이는 이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기장 마이클 톰슨의 안내 방송이 기내에 울려 퍼졌어요.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현지 시각 오후 2시 30분, 날씨는 맑음입니다. 하지만 이번 착륙은 평상시와는 달랐어요. 관제탑에서 특별 허가를 받아 활주로 옆 특별구역에 착륙하게 되었거든요. 창밖을 내다보니 활주로 옆에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기 누가 서 있네요? 한 승객이 궁금해하며 말했어요. 유미나가 창밖을 내다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레이첼이 와 있는 것 같네요. 레이첼이요? 그 조종사분이요? 헨리 의원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아마도 한국에 임무로 왔다가 제가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온 것 같습니다. 항공기가 완전히 멈추고 탑승교가 연결되었어요. 하지만 승객들 중 아무도 먼저 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미나를 먼저 보내드리고 싶어 했거든요. 장군님, 먼저 나가세요. 기장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유미나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승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통로 양쪽으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마치 영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한 승객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유미나가 천천히 일어서서 통로를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하나둘씩 기립해서 그녀에게 경례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이었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존경을 표했습니다. 리처드도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까까지 그토록 무례했던 그가 이제는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계 교포 가족이 유미나 앞으로 다가왔어요.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희는 평생 이 일을 잊지 않겠습니다. 장군님은 저희 모든 한국인의 자랑입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장군님 덕분에 저희 아이가 정말 소중한 걸 배웠습니다. 8살 아이가 유미나에게 다가와서 작은 종이를 내밀었어요.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종이를 펼쳐보니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커다란 비행기 옆에 작은 할머니가 서 있고 하늘에는 큰 군용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와 하트가 가득했죠. 고마워, 꼬마야. 유미나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어요. 이 그림은 내 보물이 될 거야. 유미나가 출구 쪽으로 걸어가자 승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기내 전체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어요. 그 박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을 나서자 활주로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미군 공군 조종복을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레이첼 마이어스 중령이었죠. 레이첼이 유미나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경례를 했어요. 장군님, 정말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레이첼, 오랜만이야. 유미나가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잘 지냈니? 네, 장군님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그날 밤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레이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유미나가 가방에서 작은 배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레이첼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그날 밤 바다의 빛, 이제 갚았다고 생각해. 레이첼이 배지를 받아들며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장군님, 저야말로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기내의 승객들이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헨리 의원이 창가에서 중얼거렸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우리가 정말 몰랐었구나. 한국계 교포 가족의 아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도 나중에 저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으며 답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도 저런 훌륭한 사람이 되렴. 유미나와 레이첼이 공항 청사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승객들은 여전히 창가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들의 뒷모습에서는 깊은 동지애와 상호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리처드가 다른 승무원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기장 마이클이 답했어요. 우리 모두 배웠어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날 저녁 한국의 여러 언론에서는 이 특별한 이야기를 보도했어요. 하지만 기사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다. 3만 피트 상공에서 미군 스텔스 폭격기가 민간 항공기에 경례를 보낸 것이다. 한 승객을 위한 별 13개의 경이었다. 기사는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존경과 우정, 그리고 진정한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훗날 그 비행기에 탔던 승객들은 각자 다른 곳으로 흩어졌지만 모두 그날의 일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신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8살 아이는 자라서 외교관이 되었고 항상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을 자신의 신조로 삼았어요. 리처드는 그 후로 승객 서비스에 있어서 모범적인 승무원이 되었고 특히 외국인 승객들을 더욱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 벌어진 그 특별한 하루는 참된 영웅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존경이 어떤 것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